한국 주거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게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도시랑 개인 공간에서 그 부재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면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도시랑 개인 공간 사이에 이제 현대화가 돼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부재가 생겨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또 그냥 그것 자체로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던 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모전에서는 풀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했는데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이 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막상 커뮤니티 원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커뮤니티가 공간이 부재한다고 해서 그다지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들이라든지 하는데, 그 현대사회에 와서는 어떤 주거지에서 삶이라는 것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 주거 이동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쩌면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나는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풀어나가는 어떤 젊은 건축가님들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굉장한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 전부 검정 옷을 입어가지고 검정 옷 전부 다 입었습니다. 꼭 10페이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대상지에 도시형 항목이 남아있는 경우 보면은 지금은 겨울에서 파악이 안 되지만 주민들께 여쭤보니까 날씨 좋은 때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빨래도 널고 의자 놓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화주도 가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도시형 항목 사이 길은 어쨌든 벽체, 창문,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일 뿐인데요. 그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세대 주택 70년대, 80년대 임대 목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진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로폭이 좀 8m 정도로 넓어졌을 뿐이고, 문, 벽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물리적인 요소를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별로 그런 도시적 문화적 교류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통로로서만 기능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외벽 요소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어느 배우인가요? 두 분 다 말씀. 네. 조언은 여기 선생님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현상을 좀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까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서 이게 평면의 형식도 바뀌었지만 아마 이렇게 단면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가졌었어요. 평면도 당연히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집의 중심에 한정 똑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집의 중심을 가지고 비워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면을 잡다가 아까 집중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집중식 혹은 중장식을 하고 이미 박태원의 소설에 이미 그런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40년대 소설 속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평면의 어떤 이 방들과 방들 사이의 관계나 조직들이 또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들이 이렇게 작은 표지 속에서 변화했구나 걸 선생님 강의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단면적으로 등장해 보냈겠구나. 길에 골목을 여기라고 쳤을 때 문간 들어갈 때 한 10cm 올라간 듯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5쪽으로 갔다가 10쪽 올라갔다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청이 얼마쯤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에 분명히 신발을 벗고 신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겠네요. 비가 온 날이면 또 조금 또 다른 또 상황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뒤에 있는 다스기택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 90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라가고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아까 한 손으로 그렸던 소위 이쪽에 도시 혹은 개인이든 혹은 공유하는 어떤 공간들이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든 시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공유와 독점의 방식도 바뀌어가잖아요. 그것들이 아마 감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강의 들으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했는데. 설명이 된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걸까 궁금했는데 말씀드리니까 좀 느낌이 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좀 여기 효자동 쪽 걸어봤는데 사실 사람이 안 다니는 어떤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그 위험하다는 요소는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그 도시 속에서 못 느꼈던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쪽에서 좀 말씀하시죠. 그냥 아무한테나 드리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막 그림 있는 중에가 소리가 안 나시고요. 손 대고 계시는 분. 뭔가 특이하게 시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전하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잘 안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그 시대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셔서 되게 정리가 잘 됐는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리신 대표적인 경우들 말고 해서는 참고할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한옥 평면을 가지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한 1인 가구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변형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형으로서도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에 명확히 구분이 안 될지라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예가 있을지 좀 조언을 구해주셨습니다. 네, 앞에 분도 좀 질문하시고 듣거든요. 질문보다는 조금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로 지금 보여주신 주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 같은 걸 봤을 때 소비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주거가 주로 주거 자체가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느껴져서 이게 공용 공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장소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점유하는 실제 대상들이 굉장히 파편화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의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골목에서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하고 그 공간이 서로의 공간이 되겠지만 다세대 주택의 물리적인 속성 외에 실제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는 그런 괴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께 답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주거의 유형들이 있고 서울에도 수많은 주거의 유형들이 있고 그것들은 이제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유형에 따라 굉장히 많은 그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범위를 한정시켜드린 것 같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이제 도시 단독 주거지에서의 어떤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상류계층의 주택들도 물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쪽방촌의 주거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도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뭐 저는 공모전의 취지는 이제 얼핏 읽어보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주거지에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의 주거 수준을 갖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살 것인가 정도를 머릿속에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뭐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물론 뭐 쪽방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어디 부촌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레인지는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례를 찾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아까 다세대 주택 말씀하셨는데 아까 송민호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지금 어떤 다세대주택이 김봉현 교수님께서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이 임시주거로서의 어떤 유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제 여기를 떠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주거 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지금은 뭐 이사 다니는 횟수들이 굉장히 뭐 평균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사 가고 나면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확률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동창회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상의 동호인도 있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과거와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전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년을 해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여러분 전달하고 있으니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집이 편년되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분야 안 그래도 한옥이라고 치면 저희 도시한옥이라고 하는 표현만 제가 좁혀서 얘기한다고 치면은 그 도시한옥이라는 것은 도시와 한옥이 이렇게 곱하기로 만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도시한옥이라 일단 부른다고 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한 땅이었는데 쪼개져 가지고선 작게는 2채, 4채, 많게는 200채 이렇게 이제 도시와 한옥이 동시에 생각되어지거나 무엇이 먼저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관계를 가지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개인의 아까 삶과 공동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래도 한 시각 속에 설명될 수 있는 것. 뭐 그런 정도 도시한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좁혀놓고 나서도 출현한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부터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가장 뒤에까지 가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동시장 가보셨어요? 경동시장이라고 치면 거기는 여전히 한옥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소위 거기는 청량리 지구라고 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였었고 1970년대까지도 그런 한옥이 지어져요. 그러한 방식들로. 그래서 하나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소위 형식과 내용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합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형식은 또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적응한다.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것은 형식이 건축이 아니고 형식 곱하기 내용이 건축이잖아요. 그걸 또 더 멋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은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 겁니까? 아무튼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릇 안에서 조직하는 거죠. 그릇 속에서 그 그릇은 딱딱한 그릇일 수도 있고 말랑말랑한 그릇일 수도 있고 뽁뽁이 같은 뭐 그런 걸로 집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고 비닐과 대나무로 집을 줄지 모르고 다만 그것을 갖다가 그릇의 모양도 다르거니와 더군다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또 생각하는 것처럼 단선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응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이블 모양 쪽방촌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쪽방촌을 위해서 설계한 집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아주 개별적으로 쪼개 쓰기에 그럴듯한 그래도 원래 형식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도저히 불가능하게 모르겠죠. 어쨌든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서로 적응성이 뛰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건축가의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워낙 되게 처음에 설계한 것들과 변형 이렇게까지 가변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건축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오히려 아까 적방 선생님도 좋은 무슨 얘기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혹시 지금 우리 얘기가 자꾸 이 주택 설계 공모전인가 보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죠? 당연하게 우리 주거의 모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설명드려서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19세기에 예를 들면은 어느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얘기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성질일 것 같아요. 여기 오피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극장도 있었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있는 무슨 집이든 어디 등등등 생각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피레제에 있는 팔라테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안에 극장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최근 시간을 경계로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단 편의상 혹시 뭐라고 부르지 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건 제가 알기로는 당연하게도 부지 주택이라는 붙이더라도 지금의 어떤 주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겠죠. 실도 지금 우리가 자칫 이렇게 주거 쪽으로 그것을 좁혀놓은 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거니와 혹은 또 예측되는 어떤 그러한 담겨있는 내용과 형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아마 하나는 밀도의 문제고 하나는 어떤 정말 21세기쯤에 어떤 건강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 건강하게 해픈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저는 생각하는데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송인영 교수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설계에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주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설계에 무척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인문학적으로 사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쩌면 이제 가장 대중적인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을 드린 거고 건축에서 답을 주시는 거는 보편화가 될 수도 있고 특수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중간적인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만 보여드린 거는 보편화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좀 개인적인 좀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항상 이제 필지에 대해서 주어져야 되고 또 필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세울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도 있고 항상 이제 뭔가를 세운다는 가정하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솔루션 자체가 제가 제시한 솔루션 자체가 왜 건축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건축 공모전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제시하는 답이 항상 공간적인 또 도면화 시켜야 되고 또 그러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이제 건축을 이제 뭔가를 덧붙이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인구 밀도는 감소하는데 주거 밀도는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현실이고 이런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순간에는 세우지 않는 거 어떻게 속가내는 게 건축의 중요한 작업일 수도 있고 있는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좀 이 패러다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구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한 초반까지의 개발 시대에 있었던 거라면 굉장히 성숙한 시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일자리도 잘 없고 임금도 안 주고 프로젝트도 없고 높이도 많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한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도 다 깔려버리고, 뭐 4대강도 그냥 더 할 데도 없고, 4대강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다시 복원하는 거겠지. 그걸 통해서. 뭐 이런 사업들에 놓고는 뭐 돈을 이렇게 전에 뭐 저희 우리 선배 세대 같이 진짜 뭐 이렇게 어디서 스카우트해 뭐 건설을 한다는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축이 정말 뭘까? 좀 건축이란 말을 좀 바꿔야 된다. 세우고 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키텍처, 큰 기술. 이게 삶을 디자인하는 큰 기술로서의 건축. 그렇잖아요. 아키텍처라는 말 자체는 세운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이게 아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게 그 경계, 아까 경계 말씀드렸지만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좀 20세기와 21세기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양상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건축에 대한 정의를 달리 매길 수도 있겠고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옥, 특히 이제 이 좌담회 때 논란이 됐던 거는 왜 하필이면 한옥 있는 데를 골랐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한옥 보존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면 철거하는 일이냐, 그건 다 열려있는 해답입니다. 있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뭐 다시 바꾸든지, 뭐 철거라든지, 보존하든지, 싹 밀고 한옥을 다시 새로 짓든지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것은 타당한 자기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이 건축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있어야지 이게 납득이 되겠죠.